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술사를 조금 다루다가 끝냈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술,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예술, 그러면서 테크네와 아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과목이 교양 과목이잖아요. 교양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교양이란 말을 영어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양이란 말을 liberal art라고 했습니다. liberal art. 오늘날은 general educ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liberal art란 말은, liberal이란 말은 자유란 말이잖아요. art란 말은 arts에서 온 말이니까 예술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자유, 예술? 이게 왜 교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고대에는 이 교양적 어떤 좀 수준 있는, 오늘날 말하면 대학의 어떤 기초학문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리버럴 아츠라고 불렸어요. 좀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같으면 자연대, 인문대, 사회대 이런 학문들을 기본적으로는 자유학문 또는 리버럴 아츠라고 그랬어요. 이때 왜 리버럴이란 말을 붙였을까? 왜 자유란 말을 붙였을까? 이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공부를 했겠죠. 학문을 공부했겠죠. 그러면 노예들이나 상놈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고대 시대에 양반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냐면 시민이에요. 시민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민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우리로 말하면 양반이라고 해당한다면 시민이고, 그 시민은 자유인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혹시 고대 그리스를 폴리스, 즉 도시국가란 말 써봤잖아요. 그 폴리스만 곧 있었던 게 아니고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결합이에요. 폴리스는 오늘날 폴리틱, 정치란 말의 어원이고, 오이코스란 말은 이코노미, 즉 경제학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폴리스는 정치적 담론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고라에 모여서 사람들이 정치적 담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폴리스예요. 그런데 이 폴리스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리스 시민의 많이 잡아서 20분의 1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50분의 1 정도가 참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폴리스의 회원이 아니에요. 폴리스에 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 19분의 1, 또 많게 잡으면 49분의 1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오이코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오이코스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말한 이코노미 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절로 말하면 가족이란 말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이에요. 이 가족 속에는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가족은 원래 부자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경제 영역이에요. 지금은 조금 더 얘기가 없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날은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 들어봤죠? 애덤 스미스 그러면 고전 경제학자 이런 말 하잖아요. 또는 국민 경제학이라는 말 들어봤죠? 옛날에는 경제학의 단위가 국가였어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하다고 그러죠. 글로벌 경제란 말 쓰잖아요. 근데 이전 세계에는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내셔널 이코노미거든요. 그 번역할 때 우리가 국가 경제학이라고 번역 안 하고 국민 경제학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경제 단위가 글로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에요. 뭐냐면 가족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완결되는 단위, 이 단위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가계, 가문이 같은 말이에요. 즉 생산과 소비가 완결되는 경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 경제 공동체입니다. 전통적으로 뿌리가. 이 경제 공동체인 가족은 자유가 없어요. 한 사람만 그 집에 자유롭습니다. 가족 전체에서 한 사람만 자유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이에요. 그 가장이 아버지예요. 그 사람만 시민, 자유인의 자격으로 폴리스에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가족 구성원일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자유인이 되려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즉 폴리스에 가서 정치적 담론을 펼치는 자유로운 시민이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즉 자유인의 자격을 갖출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리버럴 아트예요. 자유인들을 위한 교육. 그래서 오늘날 그게 교양교육입니다. 여러분이 교양교육을 잘 받아야 자유로운 시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예전에는 어떤 신분질서와 연관된 것이긴 하지만 오늘은 누구나 대학에 오는 시절이잖아요. 누구나 대학에 오지만 이 교양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온전한 자유인이 된다.
그 중에 핵심 교양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예술과 미학도 그런 교과목입니다. 반드시 받아야만 여러분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아까도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한 적 있었죠. 비이성적인 작업을 예술이라 부르자 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술이란 말이 오늘날 의미에서 좀 좁은 의미는 아니고 넓은 의미의 테크네 전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성적인 어떤 아트, 제작의 세계를 알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자연이 된다. 그런 시절에 예술의 이야기는 여전히 그러나 종속돼 있는, 신에 종속돼 있고 그 신의 세계를 지향하는 측면이 강하다.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조금 야한가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거 예술인가 외설인가 이런 좀 느낌이 들죠. 이건 누구 작품인지 아세요 혹시? 에곤 슐레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에곤 슐레라는 작가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저도 여러분만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브로마이드를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제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고, 농담인데요. 약간 농담반 진담반인데, 어떤 작품을 보고 이게 외설인가 예술인가 그런 농담 하잖아요. 판단하는 기준이 간단해요. 여러분 몸에서 이 작품을 보고 뭔가 화학적 반응이 있으면 외설이에요. 없죠? 지금 화학적 반응이 있는 사람은 변태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예술인데 왜 이 작품을 내세웠냐면, 잘 보세요. 오늘날 예술은 더 이상 어떤 특정 종교나 특정 형이상학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정 종교나 형이상학에 종속되어 있는 예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술을 높이 평가하거나 예술을 어떤 시대를 선도하는 예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절에 가거나 또는 성당에 가거나 또는 어떤 종교 집단에 가면 그 안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불화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불교의 그림을 그린 사람, 특히 절에 가보시면 옆에 벽면에 탱화 있죠? 탱화라고 있는데 그거 잘 그리신 분들이 많아요. 아주 훌륭한. 또는 오늘날도 여전히 조선시대 선비처럼 난을 멋지게 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그런 예술인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예술 세계를 선도하는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다. 앞서 가진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적어도 어떤 특정 종교나 형이상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 작품에서 어떤 종교성이 느껴집니까? 어떤 특정 형이상학이 느껴집니까? 없죠. 전혀 안 느껴지죠. 두 번째는 어떤 사회 역사적 목적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역사의 어떤 진보적인 방향,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정한 사회 역사적 목적에 종속된 예술은 더 이상 선도적 지위를 요구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런 예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흔히 어떤 집회라든가 또는 어떤 정치적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또 훌륭한 예술가들 있잖아요. 퍼포먼스를 앞에서 보여주는, 그죠?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뭔가 촛불 집회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떤 분들이 나와서 아주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목적에 이미 종속되는 순간, 특정 목적에 종속되는 순간 예술로서의 지위를 상당 부분 잃을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 그림에도 이분이 지금 어떤 세계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뭔가 사회 역사적인 목적이 있어 보여요?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안 느껴져요. 또 하나는 이 중요한 얘기인데, 특히 이제 어른들일수록, 조금 나이를 드신 분일수록 기본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순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어떤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망이라는 것도 또 좀 나중에 공부해 보면 좀 복잡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옛 어른들이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이나 또는 부모님들이나 이웃 어른들이 예술을 대할 때 뭔가 좀 욕망을 절제된 형태의 어떤, 그래서 욕망을 승화시킨 형태, 어떤 그런 예술을 원한단 말이죠. 하지만 현대 예술은 이런 도덕적 고취로부터 자유로워야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아까 종교나 형이상학, 사회 역사적 목적에 여전히 복무하는 예술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전히 도덕성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예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술은 여전히 오늘날 큰 어떤 자리를 앞부분에서 가질 수 없다. 이런 한계가 있다. 여기도 다시 보세요. 어디에 도덕성이 있습니까? 도덕성이라는 것은 어디도 오히려 거꾸로 욕망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이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이 같은 적인데 충동, 성향, 욕망, 열정을 순화시키길 요구한다는 거죠. 뭔가 욕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걸 순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오히려 그걸 더 정직하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순화된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포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 옷 차림 보세요. 얼마나 포장됐어요. 제 머리 스타일, 물론 제 머리 스타일 아주 포장된 것은 아니지만 포장을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충동, 성향, 욕망, 열정으로부터 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것이 감정의 카타르시스로부터 사용. 예전에는 이 같은 맥락인데요. 카타르시스가 무엇인지 알죠? 예를 들면 조금 어떤 작품을 특히 좀 슬픈 작품을 보면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드라마가 예술은 아닌데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뭔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대개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막 힘든 어떤 과정을 거쳐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쫙 멋진 삶이 펼쳐지죠.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은 없습니다. 드라마가 구현한 현실은 없어요. 사실 드라마를 계속 보면 정신이 썩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그래서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좋아요. 드라마를 보는 시간만큼 내 정신이 말살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드라마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혹시 이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연구실 번호 가르쳐 드리니까 따지러 오세요. 제가 그건 논증할 수 있습니다. 왜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정신이 썩는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마치 그 고난의 역사를 겪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그러고 나서 드라마가 끄고 나면 뭔지 모르게 그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가 약간 가라앉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예술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가식적으로 승화시켜버리면 현실은 점점점 비루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현대예술은. 이해하시겠죠? 이 작품이 왜 작품성을 오늘날 요구할 수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신가요? 예전 같았으면 이거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이 그림을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줘 보십시오. 아니면 오늘 밤에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컴퓨터에다 딱 띄워놓고 아빠 이 그림 어때? 아니면 엄마 이 그림 어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술, 현대 예술의 특징, 또 현대 예술이 지향하는 바를 아직 잘 모르신 분들 같으면 이게 뭐냐? 뭐 이런 걸 다 그러냐? 이것이 예술이냐? 너 정신 나갔냐?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들어갈 세계는 바로 이런 것이 예술인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이 직면한 세계는 왜? 진실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조금 얘기를 돌려서 하나의 제가 시를 하나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떤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우리는 예술이 아까 그런 말 했죠. 사회 역사적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회 역사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로부터 담을 쌀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 속에 살아고 제가 첫 시간에 예술도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작품을 그리는 이 행위도 사회적 행위예요. 따라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술은 사회에 대한 사회적 안티테제이면서 사회로부터 직접 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해하시겠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술은 사회에 대한 사회적 안티테제이면서 사회로부터 직접 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어려운 철학자 중에 또 어려운 철학자가 있어요.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도르노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대표하는 어떤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술이 사회적인 어떤 요구에 직접적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회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회적인, 즉 현실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이야만 진정한 예술이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안티테제가 되었을 때만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이어야 된다. 그래야만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 태어난다. 그런 대표적인 예술로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애절향을 한번 같이 감상해 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산 정약용 선생을 아십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보여줬던 서양의 칸트나 헤겔과 비견할 만한 조선의 큰 학자예요. 다산 이후로 그만한 학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크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오늘 나오는 천주교 신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놀라운 얘기인데요. 아무튼 두 가지가 잘 결합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집안으로 내력으로 보면 원래 혹시 우리나라의 성서를 최초로 번역한 분이 있어요. 기독교 성서 바이블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형님입니다. 정약종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날 성자로 바티칸 성당에서 성자로 승천되셨는데 그 밖에도 다산 정약용의 집안 직접 집안도 있고 이쪽 외가 쪽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초상화를 그린 공지의 윤두서란 분의 외증손자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지금 강진에 가면 다산 초당이 있죠. 언제 기회 되시면 꼭 다산 초당 또는 공지의 윤두서의 초상화를 볼 수 있는 해남을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통적인 유학을 새롭게 해석하는 분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전통 유학을 뒤집은 학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자, 맹자의 원뜻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실학을 주창한 학자입니다. 그가 유배 시절에 지은 한 편의 시입니다. 여기 밑에는 원래 원액 시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전마을 젊은 안악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현문을 향해 슬피 울며 하늘에 호소하네 싸움터에 간 지아비가 못 돌아오는 수 있어도 남자가 그걸 자른 건 들어본 일이 없다네 시아비 상복 막 벗고 아기는 배냇물 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나중에 꼭 기회가 되시면 예술과 미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학생이면 이 애절향이라는 이 시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애절양 이게 아주 슬픈 얘기인데요. 다산 유배 시절에 즉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쪽 강진의 유배 시절에 어느 날 주막에 있는데 어떤 여성의 통곡 소리가 울리더라는 거죠. 그 사연즉슨 예전에는 세금 중에서 군포라고 그랬어요. 군에 갈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세금으로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져야 되는 사람들 세금을 냈는데 잘 보시면 시아버지가 상복을 막 벗었어요. 그럼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기는 배냇물 물도 마르지 않았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사람도 병역 의무에 해당되는 세금을 걷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도 세금을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살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죠. 세금 내다 보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너무 답답해서 너무 안타까워 너무 막 화가 나고 치밀어서 내가 남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근을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움터에 간 지아비가 못 돌아가는 수도 있어도 어떻게 남자가 자기의 상징적인 어떤 남근을 잘라버릴 수가 있냐. 이게 무슨 세상이냐. 이런 방식의 시입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고귀한 한 학자가 조선을 대표하는 큰 학자가 이런 민중들 말하자면 고통받고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시로 옮긴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술이라는 거죠. 그처럼 사회에 대해서 예술이 직접적으로 뭔 말을 예를 들면 사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뭔 말은 없잖아요. 사회가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말은 없잖아요. 하지만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들춰내잖아요. 이게 예술의 세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야기를 꼭 사회학자가 하듯이 정치학자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술은 정치학이나 또는 정치인이나 또는 어떤 언론인은 저 같은 학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직접적 언어로 표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계가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에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현실에 대한 비판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처절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이 시조를 이렇게 좀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느낌을 쫙 살릴 수 있다면, 예? 이 느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러나 뭐 제가 그런 실력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시간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꼭 기회 되시면 애절양이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사회와 관여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하나의 예시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